민들레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냥 당정대 플랫폼. 무슨 범죄 집단에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저 화정치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데 뭐 본인이 이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지적이 왜 나오는지. 초에 표방했던 기능이 행정청이라고 하고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제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그냥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당정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 때 개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홍형식 한결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게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질문,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이 됐는데요. 네 분의 패널께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현근택 대변인 먼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처음에 이제 고민했습니다. 네. 이게 50점 이하로 줘야 되나, 한 40점 정도 줘야 되나 생각을 네. 했는데 결국은 아마 지지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이 50대 초반인데 네. 뭐 긍정적인 거는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언론과의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답변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기자들의 답변에 응한다.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 인사 편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냥 지지율 정도 네. 점수가 아마 뭐 객관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 정도인 50점을 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념도 아닐 테고요. 또 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성과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인사 문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평가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후한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 70점 정도. 70점. 더 노력해야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처럼 70%, 80% 네. 지지율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소장님 같네요. 60개에서 71, 중간에 70점이니까요. 뭐 저는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률론적 진술을 자주 하는데 네. 69점과 71점 사이. 요거는 무슨 의미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와 이런 100점 만점 기준은 심리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나올 때 그때 최하 정서는 약 한 20%로 본다면은 이 백분율을 보면 한 40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70점이고 한 60점 정도는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69에서 71점으로 보는 이유는 뭐가 하면은 취임 초의 지지율로 놓고 본다면 보통 수준, 즉 한 70%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 와 있다. 취임 초 지지율이 보통 수준입니까? 보통보다 낮은 겁니까? 다른 대통령의 취임보다는 좀 많이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은 몇 저는 점이신가요? 생각보다 꽤 잘한다는 의미에서 75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는 대로 비판은 받았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다. 이것은 결단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작은 비판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꾸준하게 간다는 것은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 아직은 네. 뭐 100점은 80점은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일상적으로 주말 행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한 사회 전반 분위기를 많이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제가 원래 기대를 한다. 따라서 75점은 가능하다. 네. 그 네 분 중에서 제일 높은 75점을 주셨군요. 배 주장님. 네.
실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근의 지지율 흐름은 어떤가요? 대체로 또 50%대 초반 정도, 네. 또 어떤 조사는 중반에 가까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이미 완성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 지금의 환경은 워낙 지난 대선도 보시면은 진영 간 대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다. 네.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념, 필로스피, 그다음에 정책, 팔러시, 그다음 마지막 피플인데, 임기 초반이니까 역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논란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사람입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계속 무리가 빚어지다 보니까 이 피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공적 활동과 내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 역대 영부인 역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이후 네. 다음 YS 때를 제외하고는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역할에 대한 이거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한 평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외조냐 내조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도 유영수 여사가 왜 그렇게 평가를 받은지만 잘 보시면 알면 됩니다. 네. 그 당시 유영수 여사가 높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 네. 즉 정치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역할을 분담을 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권이나 어떤 그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은 역할을 수행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많이 우려스럽다는 네.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그 김건희 여사 볼폭을 넓히는 모습인데 용산 집무실 5층 활용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데 5층이에요. 이게 네. 2층에 공사 중이니까 2층으로 내려가면 5층을 갑자기 접견실로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그저께 어제인가요? 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데가 5층이거든. 네. 대접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이 부속실은 없앴지만 영부인, 배우자인 이상 뭔가 활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속실은 없지만 의전 비서관실이라든지 부속실에서 좀 직원 일정을 담당한다든지 뭐 일정을 잠다지하는 그런 인력은 필수 인원은 필요한 것 아니냐. 사적 영역에만 놔두지 않는다면. 아예 부속실을 해서 체계적으로 저는 그런 편이에요. 운영하는 게 물론 맞다, 이런 얘기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조에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그 대목은 활동의 영역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1972년생 50대고 50이고 전문가적 소견을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네. 활동하는 영역이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K 컬처라 그럽니까?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 이런 거는 좀 아닐지라도 네. 사회 봉사라든지 특히나 일하는 30, 40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거기 관심을 집중한 활동을 한다면 활동 영역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현 대변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개방된 청와대를 둘러본 뒤에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안 보여주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의 얘기입니까?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도 해보면 전 연령대, 전 뭐 지역, 그다음에 보수층에서조차도 내주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도 공약했던 건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좀 밖으로 좀 이제 대외 활동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을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에 대한 정당성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그랬냐 이 얘기 많았거든요. 준비하고 나오라 그래, 준비 부족 아니냐 이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안 오길 잘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물론 뭐 그때 당시 속속들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검찰총장 임명할 때 한번 가서 봤거든요. 네. 공관인지 아닌지 거기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청와대 마치 안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네.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 얘기해 보죠.
먼저요. 국민의힘 민들레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신성범 전 의원님, 요새 민들레 시끄러운데 이게 대체 어떤 모임입니까? 민심 들어볼래, 민심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려고 했던 모임이다. 민심은 들어볼래가 아니라 민심은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론 이제 그런데 어찌됐건 근데 구성원들이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 멤버들 이제 나옵니다만 보면 대부분 다 인수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이른바 친윤 직계들이 뭔가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여기서 네. 출발이 돼서 내부에서 좀 시끄러워진 거다.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반대하려고. 저는 뭐 권력 초기에 대통령 초기에 중요한 것은 야당 관계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언론과 여론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대목이 여권 내부의 갈등 요소예요. 그렇죠. 좁히면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힘 관계, 또 국민의힘 내부인데 저런 식으로 대통령과 친한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뭉친다면 당내에서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배 주장님, 그래서 그런지요. 민들레 모임 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내부 권력 갈등설을 의식해서일까요? 바로 그 부분 부담되는 거죠. 네. 그냥 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도 이겼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을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과 또 충돌이 예상이 네.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왜냐하면 진짜 이게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랐죠. 네. 이 개파의 추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친이 친박 얼마나 다퉜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더 아니 또 사람 문제야? 이렇게 되면은 또 정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네. 지금 친윤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민들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비윤? 그럼 또 비윤까지 나오게 되면 네. 이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자칫 네. 민들레가 아니라 멍들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멍들레. 네. 장외연의 불참에도 불구하고요. 민들레는 뭐 30여 명의 현역 의원 그 이상이 참여해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소장님, 대선 직후에 이런 모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민들레 어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민심을 전달할래. 그러나 일반인들은 들으면 다른 의미가 먼저입니다. 네. 일편단심 민들레. 네. 일편단심 이명박, 일편단심 박근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이 모임이 향후 전당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030 세력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서 지난 이 당 대표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가장 긴장하는 것이 국민의힘 386 그리고 고연령층의 기득권 세력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대립하는 과정에도 만약에 이 민들레 모임이 2030 세력의 정치적 욕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은 퇴행적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바로 그런 어떤 모임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현 대변인, 그 정권 초반에 사실 뭐 이런 대통령 측근들 모임이 처음은 아니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기억하시는 이제 부엉이 모임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2017년 경선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모임이 됐는데 물론 이게 좀 뭐 말이 많다 보니까 2018년에 해산을 했습니다만 이제 명칭은 이제 민주주의 4.0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분들이 결국은 경선 때는 지난번 경선 때는 이제 이낙연 지지 쪽으로 많이 갔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친명이냐 친뭐 비명이냐, 문이냐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이제 비문 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에 어쨌든 개파를 만드는 한 축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걸 만들어야 될 마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논란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당연히 만드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여든 야든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공부 모임이라고 하지만 내부 말씀처럼 순수한 공부 모임으로만 버지질 않는 거죠. 하나의 계파의 성격으로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민의힘이요, 최근 갈등이 민들레만 있는 게 아니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공개 논쟁인데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오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대해서 추태에 가깝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 다음날 정진석 부의장은 소위부답 그 SNS에 올렸습니다. 그 김종필 전 총리가 그렇죠. 쓴 거죠. 소위부답. 제가 98년이죠. 그때 총리실 출입할 때 의원 내각제를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천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이슈여서 기자들이 물으면 말 그대로 이제 소위부답이었는데 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2년 뒤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당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가장 당의 어른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을 단돌이 잘할 사람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매일 시끄럽잖아요 하는 소리를 대통령과 당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간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갈 타이밍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비판의 고리를 딱 잡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흔들어 놓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또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요번에 하여튼 누가 잘못인지 하면 끝까지 가려봅시다라고 해서 아주 악이 받친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나이까지 나왔잖아요. 정치 선배. 네. 결국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싸움하다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런 비판이 많아 놓으니까 정진석 부의장은 소위 부답. 웃고 그냥 답 안 한다. 네. 이렇게 넘어간 건데, 일단은 봉합은 됐지만 이 흐름은 계속 긴장 요소는 당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당 주도권 싸움인 건 맞아요. 네. 이 대목에서요. 그 사실 이준석 대표 그 누구에게도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아니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어제로 취임 1년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1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지. 네, 홍 소장님, 시대 전환이라고 쓰셨네요.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것은 이준석의 카리스마 또는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대일 수도 있고 정치 주도권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문화의 등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이 분배 문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주축이 이제 2030인데 2030은 정치적 세력화되는 과정에서 2030이 느끼는 거는 보수한테 무시당했고 진보한테 이용당했다. 더 이상 보수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진보한테 보수에 무시당하지 않고 진보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큰 흐름의 표출로 봅니다. 네, 시대 전환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배 소장님은. 네, 파격, 피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당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깜짝 놀랍니다. 에? 그러니까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당 대표가 일찍이 이런 행보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 표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파격, 피격 한번 새로운 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친윤, 비윤. 친윤이 아닌 거죠.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어느 순간 난 건들지 못할 걸 더 이상 난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지금 이미 대선 6용 안에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포함될 정도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친윤과 다른 비윤이 아니라 친석, 이준석, 네. 석을 향해 나가는 포석으로. 저 석은 정진석이 아니라 이준석의 석을 얘기한 거군요. 그 석입니다. 네. 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좌충우돌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아마 2030 특히 남성들 지지를 많이 끌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대표까지 됐지만
갈라치기라는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은 2030 여성들은 민주당 쪽으로 좀 오는 반작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젊은 뭐 당대표로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측이라든지 뭐 친윤 쪽과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좀 이제 생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징계를 당해서 내쫓을 수도 뭐 어찌 보면 대표를 그만둬야 되냐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력을 계속 뭐 발휘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닌가. 네. 당내에서 약간 고립되는 상황 같아서 말씀처럼 본인의 세력을 얼마나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제가 보기에 아마 관건이 달린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신성범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고슴도치라고 표현했어요. 아, 왜 외로운 그러냐면 고슴도치. 외로운 고슴도치. 이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는 됐지만 대표 될 때도 저 젊은 사람을 시켜야 대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원들의 판단, 국민들의 판단이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당내 세력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한 거는 분명한 거예요. 고군분투했다. 그런데 이러면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다. 네.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눈살 찌푸리 하는 데부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관한 한, 싸움에 관한 한, 정치 투쟁에 관한 한 어떤 선배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앞을 내다본다든지 이슈를 선점한다든지 이 끌고 가는 능력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 있는데 적어도 이미지를 관한 한 좀 고칠 게 많다. 성급하다든지 집요하다든지 한다는 게 좀은 너그러워지고 좀 대인적인 풍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만간 있을 당 윤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보면은 하나의 그 앞으로 이 대표의 움직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뭐 24일 날 결정을 할지 또 결정을 미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무엇을 근거로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일방적인 주장을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 네. 또 명예를 실추시키라든지 몇 가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선거에서 이래저래 어떻게 뭐 기여도의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이겼잖아요. 이긴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든 당내 정치적인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과연 정치 투쟁으로 비치는 대목을 있을 텐데 이 네. 대목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하는 대목이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 나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배종찬 수장님, 네. 결국 이제 인사검증 문제일 텐데 윤 대통령이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잘못된 메시지죠. 네. 대통령은 음주운전 그것도 거의 뭐 다량의 음주운전이다. 이거는 절대로 공직자로 그것도 사회부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은 특히 교육부 장관은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 부처의 수장이 될 사람인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이라든지 차별적인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네. 이건 지금 인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능하지 아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신성범 의원, 뭐 현건택 대변인 두 분 계시지만 이건 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건 내가 스스로 봐도 안 되겠다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근택 전 네. 대변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주운전도 오래되면 괜찮다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했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뭐 가벌성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아마 2001년이면 그 당시 어떤 때냐면 0.1이면 뭐 100만 원 정도 벌금 나오고 0.2면 200만 원 정도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0.25 정도면 굉장히 많지 상태입니다. 네. 250만 원 벌금이었는데 선고유예가 된 것 자체도 좀 의문인데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게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핑계 어떤 상황, 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죄송하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음주운전 네. 그러던 분이 이제 상황도 봐야 되고 또 시기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 전달한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 기자간담회 등등 활동계 밝히는데 2달 정도의 비대위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제해야 될 게 우상호 의원이 왜 비대위원장이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당 내 개파의 어떤 절충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개인적인 인품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도 있지만 전당대 앞두고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면 안 된다는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선거 패배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패배 평가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대선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3구 대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 전에 작년에 4.7, 3구, 6.16에 이어지는 3연패에 왜 흐름이 이렇게 됐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요. 자, 선거 패배 평가. 두 번째는 결국 전당대 준비예요. 전당대 준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룰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누구 대리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관건은 8월 전당대회 룰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점 아닙니까? 예. 룰이라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민심 중심이냐 당심 중심이냐는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화법을 빌리자면은 민주당은 앞에 뭐를 붙이든 새천년이든 참여든 더불어든 민주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위 당심보다는 민심이 상위 개념이고 당심은 당 주도권, 민심은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집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집권보다도 당심을 잡아서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게 우선인 거고 사실 이것은 이 2010년도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심 장악 후 정권 장악이라는 공식이 있어서 실제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 대변인, 민주당 비대위 움직임 또 전당대 룰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지금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룰 변경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것처럼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뭐 본선에서 민심 반영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심도 그냥 당원들이 전부 되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 거의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대의원 한 표가 이제 당원 60표, 70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오히려 전대 룰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민심과 당심을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뭐 바꾸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재명 의원이 8월에 당대표에 도전을 할 것인가? 지난주 물었더니 패널 모든 분들이 도전을 한다라고 쓴 바가 있는데요. 배 수장님, 공천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8월 당대표 선출 전까지는 친명과 이른바 비명 간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불꽃 충돌이죠. 역대 보지 못했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 가장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빨리 화합을 하고 전당대회에 대한 공정한 준비를 하라. 이게 준엄한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에 치명적이고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MZ세대, 여성, 중도층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친명이 비명보다는 더 세게 강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좀 개파 충돌을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고 어떻게 하면 이 전당 룰을 당원을 얼마 또 국민 여론을 얼마 포함하는 것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범 의원님, 이른바 개딸이라는 그 젊은 여성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재명 의원이. 근데 최근에는 이른바 개딸과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죠?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팬덤 정치의 언처가 본인이 이재명 의원 본인이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인 양 비춰지는 이 대목이 부담스럽겠죠. 특히나 당내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그렇게 3m짜리 대자보가 붙을 정도로 되는 측면 이런 식으로 부각되니까 이거는 문자 폭탄 모욕적 언사로 가면 억압적 모습이 나타난다.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최신 책의 하나로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속으로는 이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나야말로 굉장히 정치적 기반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근택 대변인, 이재명 의원과 당권을 맞설 그런 상대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홍영표 의원은 아마 친문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마 전해철 의원과의 관계 문제인데 뭐 두 분 다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일화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단 이인영 의원도 이제 386 대표로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 그 다음으로 나왔는데, 근데 일단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올 명분이라든지 또 본인의 의지라든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를 계속할 분이 당 대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은퇴한 분이 갑자기 불려 나와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논란인데요. 이른바 유료 인사들의 조난 자료죠. 이른바 국정원 X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바로 국정원이 유감을 표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 이야기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간 뭘 했습니까? 국정원장 수장으로서 처신으로서 별로 아닌 것 같고 아마 내 느낌에 민주당 당 대표를 염두에 두면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가 싶기도 한데 만약은 그런 목적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네. 저도 이동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 박지원 전 원장 저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자격 문제예요. 아니 네. 그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사실은 완전히 서약서 썼을 거예요. 국정원 직원들이 서약 쓰는 걸로 아는데 전현직 전부 다 마찬가지. 근데 네. 원장까지 했다는 양반이 알고 보니까 60년 동안 쫙 쌓여있을 때다. 내용은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CIA라든지 영국의 MI6 이런 간부들도 회고록을 씁니다. 회고록을 쓸 때는 내부 검열을 다 받아요. 내부의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감찰실에 검열을 다 받아서 하는 마당인데 네. 직전 원장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60년 동안 쌓인 X파일 내가 봤다. 내용이 뭐겠습니까? 알다시피 전부 다 옛날에 정치권에서 여의도 근처에서 정치인들하고 기자들 잘 가는 한정식 집에 다 감청했고 도청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적인 내용이 중심을 될 텐데 네. 그걸 내가 봤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저거는 박지원 원장이 사실은 국정원장 가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차제 여야가 합의해서 없애는 방안은 어떨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네. 여야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합의 쉽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볼까요? 배 수장님. 네. 이재명,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외에 김동연, 한동훈 이름이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다른 후보들보다도 특히 한국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거든요. 네.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미래의 정치 지도자 깜이다, 대통령 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응답하라. 이건데 4% 공동으로 이른바 한동훈, 김동연. 네. 일각에서는 지금 동동구리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의 동, 김동연의 동.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외연 확장성, 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 내외에서 중심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검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지금 당의 개혁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이재명, 당 외에서는 경기지사 당선자 김동연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두 인물 동동구리무 한동훈, 김동연입니다. 네. 신선범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요, 과거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동인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별의 순간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김종인 박사께서 별의 순간을 그냥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출마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다음에 뭐 별의 순간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보는 측면이 딱 두 가지. 1973년생이라는 나이, 현대고등학교, 서울의 강남의 파라군 출신 전문가라는 점, 이런 점이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나 국제 감각까지 갖춘 전문가, 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별의 순간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말씀이라고 봐요. 현근택 전 대변인께 제가 줄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눈에 띄는데 지난 대선 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은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서로 보완 관계가 될까요?
당분간은 아마 협조 관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김동연 지금 당선인이 뭐 당내 기반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그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가 합당을 했지만 아직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도 도왔던 부분이 대부분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 도왔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뭐 행정 성과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구축해 나가려고 힘쓰겠지만 현재까지는 당내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아마 협력 관계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이 새 정부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방금 이제 신상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의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원래 야당보다도 여당은 차기 권력이 적이 등장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렇죠. 여당의 적의 레임덕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인수위 당시 때 자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출범하기 전에 지지율이 40% 나오니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거두어서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과정에도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적이 부상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찌됐든 과정은 그러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부상을 해버렸고 이것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레임덕 제가 볼 때는 레임덕을 촉진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총선도 아직 2년 뒤에 진행되는데 이게 벌써부터 자기 주자들이 거론되는 현상이요. 아니 이게 저는 홍 소장님께서 말씀을 저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기능적인 시간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건 좀 빠르다. 완벽하게 말하면 너무 이르다. 그리고 현실적 근거도 별로 없다. 오히려 넓게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자 앞으로 출범한 지 한 달. 자, 2년 후에 뭡니까? 총선 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사람들과 윤석열 주체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총선에서 살아올 사람도 있고 또 떨어질 사람도 있고. 그 후에 3년 동안, 그게 앞으로 2년 동안 업적을 토대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사람이 다음에 이른바 후계 구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되는 사람 갖고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야권 주자들도 여러 좀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기 초 5년 남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홍 소장님 말씀 중에 레임덕은 아니고 취임덕이다. 왜냐하면 사실 취임 초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여권 주자들이 나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지금 총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제 민들레 모임이 결국은 총선 대비 모임이 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